안정성에 큰 해가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 재판관들은 전원이 모두 다 뭐다? 관습헌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성문헌법이라 하여도 그 속에 모든 헌법사항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또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않더라도 이것은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 130개 조문의 모든 중요한 헌법사항을 다 넣을 수는 없다. 그러니 성문헌법 국가에서도 관습헌법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만 관습헌법은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요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셋째 줄에 보니까 첫째,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둘째, 그 관행은 방가로 보니까 계속돼야 되고, 셋째, 그 관행은 항상성이 있어야 되며, 넷째, 명료해야 되고, 다섯 번째,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요건들을 갖추면 뭐가 되죠? 관습헌법이 되고, 관습헌법이 되면 이런 관습헌법의 요건들은 성립요건일 뿐만 아니라 효력유지 요건이니 만약에 이게 소멸되면 어떻게 돼요? 관습헌법도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요건들을 갖춘 관습헌법은 어떤 효력을 갖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국 다수견은 관습헌법도 헌법이니까 당연히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헌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결국 수도가 충청도로 이전하는 것은 결국 이 헌법이 뭐요? 위배되니까 위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옆에 있는 데서는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성문헌법과 비교할 때 민법의 일반 원칙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면 법에 따르고 없으면 관습법으로 가고 더 없으면 조리로 가죠. 그러니 관습헌법은 보충적 보완적 효력밖에 없는 거 아니냐. 따라서 헌법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뭐다? 법률 효력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러면 법률로 뭐요? 수도를 충청도로 이전하고 있죠? 그러니 요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이는 소수견에 불과하다 보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죠? 하여튼 이 판례는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도 한두 가지는 추가할 게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 판례 원문법 뭐라고 나요? 수도가 무엇이냐,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도는 뭐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과 국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따라서 대통령과 국회가 움직이면 뭐다? 그때는 수도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다. 옆에 보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이라는 두 번째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위헌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과 국회는 그대로 두고 국무총리를 이전하는 결국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국무총리가 이전해갖고는 수도 이전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옮기는 건 뭐다? 법으로 해도 되는 것이다. 왜? 수도를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는 뭐다? 각하 이렇게 판결 내리는 거죠. 법으로 해도 되는 걸 법으로 했으니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넘어가시면 헌법간의 기본 내용을 보도록 하죠. 헌법과는 오늘날 거의 통합주의로 통합이 돼버렸죠. 결론이 나다 보니까 최근의 기출문제가 별로 안 나오긴 합니다. 그죠? 그러나 헌법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 못하면 기본권의 본질이라든지 아니면 통치구조 이런 것까지 싹 모르니까 이건 어찌 보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헌법 전체를 관통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뭐 그렇게 깊게까지 출제되진 않으니까 뭐 집중 강의에서는 그렇게 뭐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자, 역사적 배경을 보니까 법실증주의 법실증주의는 왜 생겼는가? 아무리 봐도 유럽의 혁명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죠. 유럽의 혁명을 통해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뭐다? 왕의 목이 잘려나갑니다. 그죠?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자 독일에서는 결국 이런 상황이 생기면 너무 혼란이 생기니까 그냥 시민계급이 혁명을 못 일으키게 아예 가서 타협을 하자는 거죠. 니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줄 테니 혁명 일으키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계급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앞으로 뭐다? 법치로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실중주의는 좋다. 앞으로 사람 마음대로 하는 인치가 아니라 무조건 법 중심의 법치로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이것저것 안 따진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법으로 가자. 법이 최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헌법에 대한 인식을 보니까 국가는 강제적인 법질서고 헌법은 실정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국가는 강제적인 법질서니까 강제적인 법질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 바로 혁명을 일으켜서 마음대로 뒤집어 엎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통치구조 인식도 한번 보세요. 국가는 자기 목적적인 강제질서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쁘게 국가가 운영되면 되겠는가? 이런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니까 뒤집어 엎자. 이러면서 프랑스라든지 그 다음에 영국에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얘기하기를 국가는 다른 목적 필요 없다. 스스로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는 강제적인 법질서고 자기 목적적 질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다? 함부로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에 위배되면 없애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런 말들은 전부 다 뭐다? 시민혁명을 방지하겠다. 이런 뉘앙스가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헌법은 실정법 질서에서 최상위 규범이다. 라고 하죠.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게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었다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 최상위 규범에 뭐가 있어요? 근본규범이라는 게 있죠. 근본규범. 근본규범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헌법은 실정법에서 최상위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근본규범보다 실정법에 없거든요. 없는 법이요. 없는 법. 그럼 근본규범은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만든 의제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마 수업 때 대부분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왕권 신설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왕이라든지 이런 것은 태양왕이라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뭐다?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태양이 진짜 권한을 부여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니까 나에게 반항하지 말라.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근본규범은 뭐요? 하느님이 만든 법이고 이에 의해서 뭐다? 헌법은 어떻게 보면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헌법을 따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본규범은 없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들에 대한 기본권 인식했는데 이들은 기본권을 뭐라고 봅니까? 기본권이라는 건 없고 단지 뭐다? 반사적 이익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반사적 이익은 뭐요? 기본권,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데 반사적 이익은 뭐죠? 소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생명권을 취하거나 아니면 재산권을 취하면 뭐 하라는 거요? 참으라는 거죠. 참으다. 결국 내가 여러분들의 생명권이나 재산권을 왼쪽을 취했으니까 오른쪽은 뭐요? 취하지 않았죠? 그러니 오른쪽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인권 탄압을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인권이 억압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억압을 당해도 뭐요? 구제받을 수가 없으니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결단주의 헌법관이 나옵니다. 결단주의 헌법관. 결단주의 헌법관은 이 칼 슈미트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패망해서 극도로 뭐다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 혼란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 칼 슈미트는 뭐요? 말이 필요 없다. 힘과 권위를 가진 자가 결국 뭐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정글의 법칙입니다. 유태인이라든지 집시들이 내 말 안 들어. 그럼 뭐요?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을 샘플로 죽여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네 말을 따를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정글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도 헌법도 별게 없다. 현재 힘을 가진 자가 뭐다? 결단을 내린 것. 그것이 헌법이며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더 힘이 있으면 뒤집어 엎을 수 있지만 그럴 힘이 없으니까 뭐다? 참아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과 권위를 가진 자의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만 그 결단도 두 가지로 나눠서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근본 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결단은 뭐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바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기본권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게 상당히 큰 실익이죠. 그죠? 그래서 천부인권을 인정했다. 국가 이전에 뭐가 있다? 기본권이 있으니 이런 기본권은 국가도 마음대로 못한다. 법실중개에서는 기본권을 인정 안 했는데 여기서 인정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 여각으로부터 보다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인정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구조 인식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독재자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국가와 사회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국가에는 어떤 원칙이 적용돼요? 민주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영역은 뭐다? 국가가 함부로 자의적으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결국 사회